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지리학자 박정재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한반도의 선사시대에 어떠한 기후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시대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기후변화가 바꾼 한반도 2부 역사시대입니다. 지난주에는 홀로세 시기에 한반도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가뭄을 가져왔던 두 가지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북대서양의 연렴순환, 그리고 적도 태평양의 장주기 엘니뇨였는데요. 그런데 이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활동과 화산폭발입니다. 이 두 요인은 특히 홀로세 후기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활동은 태양의 흑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 흑점수가 증가하면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태양 표면에 검은 점이 많아지면 지구로의 에너지 유입이 감소할 것 같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흑점 주변으로 고온의 밝은 부분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플라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주의 표면적은 보통 흑점의 표면적보다 크고, 따라서 흑점이 많아지면 그 플라주도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태양 흑점수 변화에 따른 홀로세 기후 변화는 오랜 기간 많은 고기후학자들의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태양 흑점수는 11년 주기로 변화를 하는데요. 즉 흑점수가 많아지는 시기가 11년마다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관찰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짧은 주기의 흑점수 변화는 과거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논할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긴 호흡을 갖는 변화 주기들입니다.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가 인정된 태양 주기들로 1500년 주기, 200년 주기, 88년 주기 등을 고려하는데요. 태양 활동의 주기적인 변화는 홀로세 중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촉발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황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해서 대기에서 황산 에어로졸을 형성하게 되면 지구의 반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화산이 폭발하면 대기 온도는 평균 0.2도 정도 떨어지고요. 그 효과는 보통 2, 3년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따라서 만약 화산 폭발이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눈에 띄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은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전후의 대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폭발 후 2개월 후에 찍은 대기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에어로졸 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구상에는 남극에도 그렇고 그린란드에도 그렇고 고산지대에도 그렇고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 속에는 과거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대기 중에 방출됐다가 쌓인 그 황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를 시기별로 측정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그 대륙권 위에 성층권의 에어로졸 두께로 변환해서 과거의 화산 활동 규모를 추정하고는 합니다. 앞선 시간에 다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자면 한반도에서 홀로세 중에 도래했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는 북대서양의 해수순환, 즉 연렴순환이죠. 그리고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장주기 엘니뇨, 그리고 태양활동, 즉 태양 흑점수, 그리고 화산활동, 이렇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그 기후변화 요인들에 의해서 한반도의 역사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또 어떠한 일들이 사회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후변화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온난기와 소빙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중세온난기는 몰라도 소빙기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기후는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중세온난기부터 조금 설명드리면 이 시기는 대략 기원 후 900에서 1200년 사이에 북대서양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기온이 높았다고 하는 중세온난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 시기의 기온을 복원해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만 기온이 높았고 그마저도 현재의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라 주목을 그렇게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보시면 중세온난기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이 그래프는 전 지구, 전 세계 평균 기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세온난기는 국지적으로 있었던 기온 상승 현상이라서 이제 중세온난기라는 말 대신에 중세기후 이상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세온난기와 현재 기후변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최근 강조되면서 중세온난기의 기후변화 연구는 차츰 시들해지는 모습입니다. 중세온난기의 기온 상승과 지금의 지구온난화 경향은 여러 면에서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불거진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걱정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온실기체는 특정 지역에만 고농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지역의 기온이 이러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온난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전지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온의 상승은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기온이 하강했던 지역도 존재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또한 기온보다는 강수량의 변화가 주된 변화였고요. 따라서 지금의 그 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중세온난기가 끝나면서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북반구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기온이 19세기 말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결과 이제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빙하가 확장하고 전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시기를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빙기 또한 그 중세온난기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국지적 한랭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연구 결과 이 소빙기가 전 지구적 현상이었다는 견해에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발생 시기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온의 하강폭 또한 또 변화의 크기 또한 천차만별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소빙기가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척 컸기 때문에 소빙기와 관련된 일화는 뭐 동서양 할 것 없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이나 또 다큐멘터리 등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중세온난기 그리고 소빙기 시기에 한반도의 기후는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몬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상용어인 온난수분 혹은 한랭건조와 같이 기온이 상승하면 주변 바다에서 수분이 많이 공급돼서 습도와 강수량이 높아지고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건조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시아의 기후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한반도의 소빙기가 그러했습니다. 한랭했지만 건조했던 것이 아니고 대체로 비가 많이 내리고 습했습니다. 그 1500년경부터 내내 습한 기후가 이어지다가 1800년대에 근접해서야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소빙기는 이러했는데 그 전에 중세온난기 기후가 한반도에서 그럼 어떠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한반도에서는 이 중세온난기가 소빙기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었고 또 건조했습니다. 그 건조했던 이유는
900에서 1300년 사이에 AD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장주기 엘니뇨 조건에 있었던 그 이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정상적일 때보다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높고 반대로 서태평양의 온도가 낮은 장주기 엘니뇨 상황이 오게 되면 한반도로 전달되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세 온난기가 끝나가던 1200에서 1300년 사이가 특히 건조했는데요. 이때는 장주기 엘니뇨가 강해졌을 뿐 아니라 대형 화산 폭발도 빈번했고 흙점수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화산 폭발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데요. 막대가 굉장히 길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또 그 밑에 갈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일사량 곡선은 당시 1200에서 1300년 사이에 점점 흙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 막대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1257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롬복섬에서 엄청난 대형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흙점수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당시 고려 한반도에는 12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기후가 건조했습니다. 고려사는 당시의 가뭄으로 피폐해진 고려의 사회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특히 고려의 23대 국왕인 고종의 통치 기간에 가뭄에 따른 기근이 아주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종의 통치 기간은 1213년에서 1259년까지였는데요. 특히 고종 16년과 17년 두 해에는 기근이 무척 심해서 길 위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고 하고요. 1256년에는 여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매실만 하였다고 하고, 겨울인데도 눈이 오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이 연달아 일어나서 시체가 길을 덮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고려 왕 가운데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지만 최씨 정권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최충원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왕자에 있는 내내 최씨 일가의 전횡에 시달려야 했던 불운한 왕입니다. 또한 1231년에서 1257년까지 몽골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는 총 9차례 여몽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은 제2 후반부 대부분을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힘겹게 보내야 했는데요. 몽골과의 전쟁은 여러모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워낙 강대하기도 했었지만 고려에는 또 무신 정권의 횡포와 거기에 불만을 품은 밀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의 힘은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늘도 무심하게도 기후 상황 또한 절대적으로 몽골 편이었습니다. 그 몽골 초원의 일개 군인이었던 징기스칸이 지휘하는 소규모 기마 부대가 한반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이 광범위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도 그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스텝 지역을 벗어나서 정복전쟁을 시작한 해가 1206년입니다. 그 몽골의 나이테 분석 결과는 13세기 몽골은 고려와 달리 비교적 수빈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쪽 그래프에서 1200년과 1300년 사이에 나이테의 두께가 두꺼웠고 그게 이 그래프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1211년경부터 강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1226년까지 강수량이 높게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몽골의 정복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잘 드러나죠. 1211년부터 1226년까지 나이테의 두께가 수변한 기후 덕에 두꺼웠습니다. 그 결과가 나이테 분석 결과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나이테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테의 불규칙한 폭은 나무가 서식하는 곳의 최근 기후를 잘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후 학자들이 자주 찾는 분석 대상입니다. 나이테 폭이 큰 해는 수변했거나 따뜻했고 폭이 좁은 해는 건조했거나 추웠던 해로
이 나이테 분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요. 나이테를 이용하는 고기후학자들은 보통 나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자라는 수목 한계선에 위치한 나무들에서 나이테 코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우리가 고지대를 이렇게 등산을 해보면 한라산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는 고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선을 우리가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수목 한계선에 위치한 나무에서 나이테 코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러한 곳의 나무들이 기온과 강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테 자료는 다른 고기후 자료보다 연대가 매우 정확하다는 강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갖고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나무가 이제 수명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고기후 변화 연구에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 과거 건축물의 목재까지 그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장기간의 나이테 연대기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기원의 이 시료들로부터 비슷한 폭의 나이테를 찾아가지고 이걸 연결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끈기를 요하는 고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고기후학계에서 나이테 연구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테 자료가 갖는 연대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나이테 하나하나가 1년을 의미한다는 특성 때문에 나이테는 연대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바로 이 나이테 자료의 가치가 높은 이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징기스칸은 사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정복 활동에 매달렸는데요. 그 1207년 탕쿠투족의 서하를 무너뜨렸고 1211년에는 금나라를 침공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1218년 거란족의 서열을 멸망시켰고 곧이어 중동의 호라즘 왕국을 또 공격했고요. 징기스칸이 사망한 1227년에는 이미 만주에서 카스피에 이르는 넓은 땅이 몽골 제국에 이미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1231년에 호라즘 왕국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234년에는 금나라마저 무너집니다. 1279년 남송까지 함락하면서 몽골은 유럽과 인도 등을 제외한 유라시아 대부분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13세기 초는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이 집중된 시기였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점은 이때가 지난 1000년을 놓고 봤을 때 몽골 지역에서 가장 강수량이 높았던 시기라는 것이죠. 초원의 생산성은 높은 강수량으로 최고에 달했고 말이 먹을 수 있는 풀은 매우 흔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해진 가축 사료는 기마병을 주축으로 하는 몽골 군대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몽골의 정복 활동은 기후 악화에서 기인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했습니다. 즉 이제 가뭄에 시달리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그러한 주장이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반대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같은 시기에 고려에서는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백성이 빈궁한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무신 정권으로 정치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그 결과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고요. 고려는 물리적인 전력에서도 몽골에 현격하게 처져 있었지만 이 13세기의 기후 악화, 가뭄은 고려에게 제대로 맞서 싸울 사기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세온난기에 이어서 한반도의 소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온난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빙기가 시작된 시점이 대략 1250년경입니다. 소빙기에는 흑점이 적었던 시기, 즉 극소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4차례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몬더 극소기는 흑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던 시기로
유럽에서 혹독했던 추위가 나타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소빙기의 유럽의 밀 가격이 태양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위쪽에 밀 가격 변동 그래프와 아래쪽에 태양 흑점수에 따른 일사량 그래프가 서로 비슷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밀 가격은 1차적으로 1570년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650년경까지 그 증가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여 년 동안은 주춤했는데 1750년부터 재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그 밀 가격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밀 가격이 1500년대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뛰면서 과도한 식량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잘 보이듯이 모든 국소기 때 밀 가격이 높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비교 결과는 장기적인 변화를 비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고요. 실제 이제 흑점수하고 밀 가격의 단기적인 변화를 비교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에서는 그 밀 가격과 흑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흑점수 변화가 밀 가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800년대 초반 달튼극소기 때 이때 영국을 위시한 유럽 전역에서 밀 가격이 급등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바로 흑점수 감소에 따른 기후변화의 여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시 1300년대로 돌아가서 이 울프 국소기가 끝나갈 무렵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창궐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흑사병은 여러 전염병 가운데서도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전염병으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치명률 또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흑사병의 여파로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에서 3억 5천만 명으로 무려 1억 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가히 흑사병의 위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세기부터는 이제 몬도극서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대규모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그 갈등에서 비롯된 30년 전쟁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 점선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30년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무려 45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추정될 정도입니다. 매우 참혹했던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쟁 또한 기후 악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30년 전쟁 당시 사회 혼란에 수습하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는데요. 이는 근거 없는 마녀 사냥으로까지 이어졌고 주로 무녀들이 마녀로 지목받아 화형을 당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돈에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가족 없이 부유했던 과부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가 많았는데요. 소빙기에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죄 없는 여성들이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도 심했는데요. 주로 상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의 돈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달튼극소기에 유럽 전역에서 밀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밀과 옥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1816년의 밀 가격은 전례 없는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탐보라 화산이 폭발한 해가
그 1년 전인 1815년입니다. 그 다음에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폭등했고 미국, 캐나다 다 폭등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기후변화를 주도했던 요인은 그 해양 순환을 제외하면 태양 활동과 화산 폭발이었는데요. 탐보라와서는 정확하게 달 등극소기 때 폭발을 했습니다. 흑점이 적었던 시기에 화산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기온의 저하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화산 폭발이 엄청난 폭발이 돼가지고 분출 기둥이 무려 43km에 달했고 내뿜은 이산화황의 양만 무려 60메가톤에 이르렀을 만큼 대형 폭발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대기 중에 형성된 에어로졸의 양은 지난 100년 내 가장 강력했던 필리핀의 피나투보 폭발 때의 6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캐나다 허슨만 지역의 1816년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6도나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허슨만 근해에는 그해 여름 내내 얼음이 얼어 있었다고 그러고요. 중국과 인도에서도 흉작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중국에서는 특히 그 남서부의 운남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1815년부터 1817년까지 이 3년에 걸쳐서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심한 기근이 이때 나타났고요. 그 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그 1816년 8월 기온은 평년보다 3도 가까이 낮았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이제 흙까지 파서 먹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듯 여름철 기온이 유례 없이 낮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이 1816년을 여름이 사라진 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가운데 프랑켄슈타인 들어보셨죠? 이 프랑켄슈타인 또한 탐보라 폭발에 따른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에 어두웠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요. 흑점수가 적었던 달 등극소기에 이렇게 엄청난 대형 화산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유럽 사회는 기후 악화로 인해서 매우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소설 속의 배경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반도의 소빙기는 어떠했을까요? 소빙기 들어서 중세온난기에 이제 강하게 나타났던 장주기 엘니뇨 현상이 한반도에서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빙기 내내 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소빙기를 구성하는 극소기 가운데 먼더 극소기를 제외하고 스페로 극소기와 달튼 극소기에는 기후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 가운데의 빨간 점선 박스가 이제 먼더 극소기 시기를 지시하고요. 양쪽 왼쪽과 오른쪽의 빨간 점선 박스가 이제 달튼 극소기와 스페로 극소기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더 극소기 때는 푸른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이제 습했는데 그 전후에 있었던 극소기, 스페로 극소기와 달튼 극소기에는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빙기 전체가 습했던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습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먼더 극소기의 흑점수가 이렇게 적었는데도 이렇게 습했던 이유 이게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 이 시기에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로 이제 그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됐던 거죠. 거기에 이제 화산 활동 또한 저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화산 활동이 먼더 극소기 때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먼더 극소기에 비해서는 달튼 극소기와 스페로 극소기에는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문원에서 확인되는 조선왕조의 소빙기에 대해서 좀 볼까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령 이제 중보 문헌비고에서는 1550년에서 1900년까지 소빙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대체로 강수량이 많았고 추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빙기에 강수량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현종실록에서는 특히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에 잦은 홍수가 있었고 이것이 심각한 흉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대기근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경술년과 신해년에 걸친 기근이었기 때문에
각 해의 앞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신대기근이 끝나고 20여 년 후에 또 다른 대기근, 을병대기근이 1695년부터 4년 동안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재차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소빙기에 나타난 이상기상 현상을 대기근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근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주로 이제 가뭄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기 쉽지만 소빙기의 경신대기근이나 을병대기근 같은 경우는 봄철 냉해와 여름철 홍수 피해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경신년 봄철은 이상하리만큼 우박과 서리가 잦았고 초여름까지 우박이 떨어지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또 가뭄과 우박으로 봄철 파종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태풍과 폭우가 여름뿐 아니라 초가을까지 계속되면서 전국이 모두 흉년에 들었는데 특히 주요 식량 생산지인 호남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 두 차례의 대기근,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있은 후에 1715년 즈음에서 흑점수가 증가하면서 mondokuk서기는 끝이 납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가장 추앙받는 두 왕이 연달아 즉위했는데요. 바로 정조와 영조죠. 영조의 통치 기간은 1724년에서 1776년까지였고 뒤이어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왕위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달튼극소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1790년경이거든요. 따라서 영조와 정조의 통치 기간은 mondokuk서기와 달튼극소기 사이 흑점이 많았던 시기, 즉 기후가 양호했을 가능성이 큰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후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이 두 왕의 치세가 온전히 그들의 정치적 능력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혹시 기후변화에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영조와 정조가 누렸던 조선왕조의 호황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고 뒤를 이어 즉위한 순조의 재위기간은 1800년에서 1834년까지였는데요. 이는 또 왜 그런지 달튼극소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순조가 왕위에 있던 시기 내내 세도 정치와 탐관오리의 득세로 삼정은 문란했고 백성들은 무척 공공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부패한 관료에 매우 실망하고 지주들의 과도한 수탈에 지쳐 봉기를 하거나 도적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 기후 악화로 수해와 전염병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회는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이러한 조선 정치의 폐단은 1811년 서북 출신의 몰랑양반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사회개혁을 기치로 봉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홍경래의 나는 이듬해 평정되었지만 그 여파는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되어서 농민 봉기나 모반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고 1816년 극심한 흉년으로 이어졌는데 그 1816년과 1817년의 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가 2년 만에 무려 13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도적으로 유입되거나 또 화전민으로 절약해 호구조사에 잡히지 않은 인구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순조가 아버지 정조와 달리 무기력했던 군주로 평가받는 이면에 이러한 기후변화라는 불가피한 저주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북반구의 과거 기온변화 자료를 보면은 이 영종조 시기와 순조 시기 간의 기온 차이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1720년부터 1800년까지 비교적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되다가 1800년경부터 갑자기 이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1800년대 중반까지 감소 기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시기가 이제 영종조가 재위기에 있었던 그 시기고요.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시기가 순조가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렇게 맨 아래 검은색 그래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온 변화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화산 폭발과 태양 활동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태양 흑점수가 증가하고 화산 활동이 저조해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순조 통치기에는 흑점수가 감소하고 화산 폭발이 잦아 기온이 낮았던 것이죠. 자, 기후가 왕조의 성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은 자연과학자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입니다. 한번 이웃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도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와 기후변화가 직결되어 있다는 매우 과감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당나라가 무너져서 5대 19국의 혼란기로 접어들 때, 그리고 원나라가 명나라로 교체될 때, 명나라가 또 청나라로 교체될 때 여지없이 태양 활동은 저조했고 몬순은 약해지면서 가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몬순이 강했던 그 북송 초기에는 농경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역사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게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제주 물령아리 오른 습지의 그 꽃가루 자료인데요. 과거 2000년 동안 주요 화렵수 꽃가루의 상대적인 비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상록 화렵수가 그 기온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과거 제주도의 기온 변화를 지시하는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통일신라가 북세가 기울어져 가던 750년에서 850년경 제주도의 기후는 냉량한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일신라의 멸망에 기후변화가 일조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후 850년부터 1200년까지는 온난한 기후가 전반적으로 우세를 했고요. 이후 여몽전쟁과 무신정권 시기라 할 수 있는 1200년부터 1300년까지는 기온이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 정도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유지되었는데 고려 말기 14세기 후반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4세기 후반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발발한 17세기 후반 그 상록수 꽃가루 비율이 크게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시 기온의 그 갑작스러운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한반도의 기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하나의 고기후 자료만을 토대로 추정한 가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비록 강연 주제가 기후변화가 역사시대에 미친 영향이지만 그 지구온난화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어찌됐든 간에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 국제적 노력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비난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일종의 사이비 과학자나 음모론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온난화는 허구라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한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이클 만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 회의론자들의 반대편에 서서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대중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 하키스틱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프에서 잘 보이시죠? 그 또한 정치인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로부터 이 하키스틱 이론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20세기 들어서 기온이 하키스틱 형태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과거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수한 기후현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프상에서 하키스틱 모양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의 경향은 홀로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빙기가 아닌 간빙기에 이러한 형태로 기온이 오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최근에 지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는 지구 환경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단계로 이어지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구가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열심히 돌아봐도 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점이 우리 사회의 두려움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 자료들은 더욱 상세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내세우는 거짓 주장의 실체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저는 명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위적인, 즉 인간이 초래했다는 점에 완전 동의하고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 태양 흑점수가 1950년대, 196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온의 상승 추세와 유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량의 변화 모습이죠. 네, 가운데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기온의 변화와 상당히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흑점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늘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위적 교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기의 이산화탄소량 변화와 기온 간의 관계는 매우 뚜렷합니다. 1700년대 중반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나무를 벌채에 태우면서 지구의 탄소 순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에 불과했지만 현재 400ppm을 넘어서며 산업혁명 이후 무려 4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빙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0ppm에서 300ppm 사이였던 과거 약 65만 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례 없는 기록적인 수치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21세기 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490ppm에서 1260ppm까지 오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최대 380%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높아지기 전에 우리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음모론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짧은 기간의 날씨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7년, 2018년 지구온난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위가 미국, 유럽, 중국 등을 덮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17년 11월 중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더니만 이듬해 2월 초까지 한파가 지속되었고요. 또 1월 말에는 철원 기온이 영하 25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 이때 그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위를 겪게 되면 지구온난화라는 말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체로 미국인들이 이러한 회의론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이와 같이 온난화의 기세가 주춤했던 시기가 최근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기온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소설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자주 활용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 휴지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데 회의론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휴지기 이후에 2014년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매년 연평균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엄청난 여름철 폭염을 겪은 바 있고요. 또 2019년에서 2020년 겨울은 1973년 우리나라에서 전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구온난화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돌출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영향받지 말아야겠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우리 적극 나서야 되고요.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또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의결한 기온 목표치, 그게 이제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그런 목표치인데요. 이 목표치는 사실 선진국들 몇 나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선진국뿐 아니라 저개발국까지 모든 나라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제어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 홍수, 가뭄, 해일, 산사태, 태풍, 거기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까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질 자연재해가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평균 기온이 1, 2도 상승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지 몰라요. 즉각적인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재해가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닥쳐서 허둥댈 것이 아니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가 불분명한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까운 자원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항상 뒤따를 텐데요.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는 점점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 또 우리 개개인 모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에 대비하자.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위협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잘 알고 과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많이 이해할수록 미래 지구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